네, 그럼 지금부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고준위 방패물 심층 처분을 위한 안방공학회 역할을 주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좌장이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천대성 박사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천대성입니다. 2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준위 방패물 심층 처분을 위한 안방공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발표와 그리고 이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1부와 같이 발표는 20분 동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는 한양대학교 송민규 교수님께서 지하 연구시설 및 심층 처분 시설 설계 운영을 위한 안방공학적 요건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 연구시설 및 심층 처분시설 설계 운영을 위한 안방공학적 요건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제의 이제 주제가 안방공학적 요건이잖아요. 이 안방공학적 요건에서 요건이 어떻게 이해돼야 될지 한번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으로는 기묘한 안건 또는 필요한 조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 발제에서 안방공학적 요건, 심층 요건은 심층 처분장의 건설에서의 안방공학적인 중요한 안건 또는 필요한 요구 조건으로 이제 모두 다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안방공학적인 요구 조건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제일 이제 간단한 거는 전리나 단층이 없는 아주 균질하고 굉장히 상태가 좋은 대규모 안반을 확보해서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국가별 심층 처분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 국가죠. 제일 이제 앞서가 있는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부지를 선정을 하고 이제 15년의 인허가를 득하고 이제 건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에는 운영을 위한 인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핀란드와 함께 이제 선도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도 일찌감치 부지를 선정하고 작년에 건설 인허가를 승인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착공을 시작해서 건설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선도국입니다. 이제 70% 이상의 원자력 의존도를 갖고 있어서 이제 방패장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국가 중에 속하고요. 2019년에 이제 예비 인허가 서류를 제출했고 23년에 이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길어진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전 발제에서도 이제 들으신 바와 같이 미국 같은 경우엔 유카 마운틴 이제에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사업이 이제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는 온드라프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하데스라는 지하 연구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지 선정은 아직 이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암종은 선정이 된 상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URL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건설을 해서 이제 국제적인 연구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내왔었고 이제 상당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앞서 갔었는데 현재는 작년에 이제 부지 선정을 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역시 이제 원자력 의존도가 약간 있고 5%라고 하지만 이제 규모 면에서는 이제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시안 지역에서 이제 지하 연구 시설을 건설을 하고 있고요.
뭐 공식적인지 는 모르겠지만 지하 연구시설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가 좋으면 처분장을 건설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14년까지 10년 넘게 공모를 통해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이 부지 공모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현재는 이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은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운영을 해오면서 쌓여 있는 폐기물이 있고 이거를 임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시 연구 처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진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그 부지를 제한을 해놓고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지를 제한을 해놓고 이제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방위원회 그리고 의회 결정 그리고 뭐 필요하면 주민투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 진행을 이제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장표는 굉장히 깨알같이 돼 있는데 이 장표를 이제 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로 이제 연도에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63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노력들이 있어 왔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7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원자력 사업 자체, 원자력 기술을 이제 탄생시킨 국가이고 이제 역사도 깊은 만큼 더 이제 예전부터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층 처분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모두들 다들 알고 계시는 바 같고 이러한 문제를 이제 대표적으로 혼란스러운 문제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문제가 이 기술적인 타당성, 기술적인 적합성과 함께 주민 수용성이 같이 공집합으로 만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여가 돼 있고 가치가 충돌한다는 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불명확한 의사 결정 과정이 더해지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저희 이제 과학자 또는 이제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과학적인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제 어려움을 이제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국가에서 지하 연구 시설을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연구 시설을 건설을 하고 다양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연구 이전 발제에서도 이제 언급이 돼 있던 이 데코발렉스 연구가 이제 92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처분장에서 이제 열수리 역학적 복합 거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제 횟수를 세보니까 33년간에 걸친 이제 열수리 역학 복합 거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전리가 있는 경우에 전리를 포함하고 있는 안반에서의 복합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결정질암, 암염, 이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의 천연 방벽의 거동 그리고 이제 버퍼, 이제 백필, 캐니스터 등의 인공 방벽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구착의 손상 등 기후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 복합 거동의 종류별로 이렇게 좀 소팅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이 이제 복합 거동 중에 열수리 역학 복합 거동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리 역학적 복합 거동이 이제 좀 수력학에 이제 좀 더 집중하는 연구로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적 복합 거동에 집중하는 연구들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EDG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점토질 안반에서의 수리 역학적 복합 거동 그리고 또 뭐 가스 플로우에 의한 이제 투수계수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데코블락스 연구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사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이제 단면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굉장히 초기 연구입니다. 이 초기 연구 데커발렉스 1에서의 연구 결과 이제 응력 분포하고 그다음에 온도 분포를 이제 보면 이제 상당히 경향성이 일치하게 나오는 그런 좋은 연구 결과가 보였는데 이때 수리적인 거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 요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레슨이었고요. 수리적 해석 기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이제 그 뭐 큰 진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제 복합 거동에서 수리적인 부분에 대한 경향성은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값들에서의 차이는 여전히 있는데 이런 값들이 어떤 팀이 틀렸다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 때 그 문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이제 내포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맞다면 그런 불확실 복합 거동에 대한 리스크를 정량할 수 있는 기법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그런 접근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데커발렉스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아주 단편적인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심층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안반에서의 특성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특성이 이제 THMC 열수리 역학적인 연계 고동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이제 필수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굴착 과정에서 이제 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굴착 손상 영역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안반의 수성, 응력 분포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치 모델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분석을 할 때 이런 수치 모델이 반드시 이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검증은 실험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어느 한 팀에서 한 결과가 이제 맞는지를 알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많은 팀이 서로 협업을 해서 상호 비교를 함으로써 안반공학적 문제의 핵심 원인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교훈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안반 천연 방벽에서의 그런 문제점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 이제 실제로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고준위 방패물 이제 국가 R&D 로드맵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지평가 기술 분야하고 처분 기술 분야를 이제 발췌를 했는데요. 부지평가 기술에서도 이와 같이 다양한 기술이 이제 연구가 돼야 되고 기술이 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층 처분 기술 분야에서도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그 로드맵상에 그 계획이 돼 있고 특히 안반공학적인 측면에서 부지 특성 모델을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천연 방북의 특성하고 거동을 평가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건설 기술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UR에서의 어떤 실증 내용을 이제 안반공학자적 입장에서 그 수행해야 되는 어떤 과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로드맵을 그 더 세부적으로 개별 기술로 이제 그 디테일화 시키면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그 많은 양의 기술 세부 기술 중에서 아주 안반공학에 해당되는 일부만 발췌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살펴봤고 실제로 이제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그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요구 수준들은 이제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그 이제 규제 기준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처분장에 요구되는 성능 그리고 처분장의 구성 기술인 구성 요소인 그 캐니스터, 버퍼 등의 이제 그 서브 시스템의 리퀘어먼트가 주어지게 될 거고요. 이러한 서브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디자인 이제 요구사항, 디자인 리퀘어먼트가 이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디자인 리퀘어먼트를 만족하기 위한 설계 기준들이 이제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발제에서 이제 그 계속 논의를 해주셨던 그런 설계 기준들을 정리하는 단계까지 이제 진전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그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그 제반 요건들을 그 레벨 3부터 시작해서 이 이제 시스템을 처분장이라고 보면 이 서브 시스템은 캐니스터, 버퍼, 백필, 그다음에 천연 안반, 호스락으로 이제 각각
이제 요구 성능들이 이제 규정이 되고요. 그 중에서 천연 방벽의 요구 수준, 서브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살펴보면 지구화학적, 수리적 그리고 역학적인 목표 물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학적인 목표 물성은 당연히 캐니스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요. 버퍼와 백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수리적으로는 당연히 수질이 좋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숨은 환경도 역시 이제 유속이 빠르다든가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준들도 이제 제시가 돼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그 정성적으로 그런 요구 사항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적으로는 당연히 안정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이제 제시를 한 사례입니다. 이게 포시바 이제 죄송스럽게도 이제 포시바의 사례를 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폭넓게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이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그 호스트락 프로퍼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심도는 얼마나 되는 게 좋겠다 또는 이제 플로우 레이트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전단 변형은 뭐 5cm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이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만족하기 위한 디자인 리퀘어먼트가 이제 수립이 될 수 있고요. 이 지구화학적, 수리적, 역학적, 지질 구조적인 설계 요구 사항들이 이제 정의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단순한 기술이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전 발제에서 이제 최병권 박사님이 보여주신 그런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들을 이제 다 내포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구학적 수리적인 설계 요구 사항은 사실 이제 이전 그 이제 서브 시스템 리퀘어먼트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데 역학적인 지질 구조적인 설계 요구 사항은 조금 더 디테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굴착에 의한 안반 손상을 억제해야 되고 그리고 천공홀은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외부 물질은 이제 최소화가 돼야 됩니다. 이 최소화가 돼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제 외부 물질에 의해서 이런 캐니스터나 벅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념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지질 구조적인 부분이 이런 이제 캐니스터나 백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회피하는 그런 이제 설계 요구 사항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인 리퀘어먼트도 이와 같이 이제 세부적으로 그 기술이 돼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처분 공에서는 이제 인플로가 이제 어때야 된다라고 정의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처분 공의 스페이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스페이싱이 좁으면 용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열에 의한 붕괴 열에 의해서 온도가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가 적합한 최적의 간격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이제 이후에 장표에 나오긴 하지만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LD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레이아웃 디터마이닝 피처라고 해서 그 이제 어떤 배치를 처분장의 배치를 이제 결정하기 위한 이제 말하자면 그 지질 구조대입니다. 이 지질 구조대와의 상관관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설계 기준이죠. 설계 기준은 이제 pH가 낮은 그라우트를 써야 된다. pH가 높을 경우에 그 이제 캐니스터나 또는 그 버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EDG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파 패턴, 발파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염도도 당연히 그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다른 터널에서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주목할 게 쇼크리트가 이 처분 터널에서는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제 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제 그 설계 기준, 그 요구 수준에서부터 설계 기준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인프라 터널이 있고요. 조금 이제 그 특별한 경우로 비축 기지가 있고 더 특별한 경우로 심층 처분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심층 처분장도 인프라 터널과 마찬가지로 모든 안정성 이제 한 100년 정도의
안정성은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이상 나가서 더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안반 적합성 분류 체계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보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EDG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기계 굴착, 처분공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중 방벽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조금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차이점이 이제 지하 구조물하고 심층 처분장은 이제 역학적인 부분하고 복합거동 그리고 이제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부분하고 정해져 있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설계 한 두 가지 꼭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배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배치가 결국은 지질 구조대를 피해서 이제 배치를 시키는 게 최적이기 때문에 이런 지질 구조대를 다 파악을 하고 이 지질 구조대를 피해서 건설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위치가 정확하게 이제 딱 들어맞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헌에 기술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딱 맞춰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처분과의 간격 설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온도를 통제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계 요소입니다. 이 100도씨가 넘을 경우에 인공 방벽, 천연 방벽에 열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최대한으로 용량을 확보하자. 요게 이제 설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계가 됐고요. 설계가 됐으면 이제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처분장의 건설 아주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물론 포시바 케이스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포시바에서는 이런 이제 조사, 지질 모델, 그다음에 안반 적합성, 설계, 시공을 어떤 개별 단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처분장의 건설 단계, 이제 처분장의 커다란 이제 배치, 그리고 처분 터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처분 공의 이제 배치를 이제 확정 짓는데 이런 조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공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적합성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분장, 처분 터널, 처분공 단계에서 공이 예비 모델을 구축하고 업데이트하고요. 그리고 파일럿공 조사를 꼭 해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만약에 전리나 단층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착을 진행하는 천공을 진행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부적합, 적합 여부는 최종 굳진된 이후에 이제 최종 판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와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처분 시설 건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혼란스러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원인이 과학적인 불확실성, 특히 천연 방벽의 불확실성의 해소가 중대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안반 내 불연성 면에서의 복합 거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안반 전리는 전단 고동의 위험이 있고 지하수 그리고 부식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또 이제 이런 복합 거동에 의한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할 때 이런 특성들이 이제 제대로 이해되고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예측의 불확실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지하 연구 시설을 건설하고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복합거동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불연성면을 각 처분 공간으로부터 차단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전리가 아예 없도록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면 이제 핀란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질의 암계를 확보를 하고 불연성면의 영향 분비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한 처분공의 수량을 확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장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후보 부지를 이제 선정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핀란드 사례에서 같이 영향을 배제를 하고 처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제 핀란드에서의 접근 방법이랑 좀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연속면 이제 규모별로 다양한 종류의 불연속면을 이제 만났을 때 이제 그거를 피할 수 없다면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 굴착 손상, 열적 손상 이런 비가역적 손상을 감안을 해서 이 부분들을 불확실하지 않게 처리하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안방공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저희가 일정상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하 연구시설 및 심층 처분시설 설계 및 운영에 관해서 좋은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지섭 박사님께서 심층 처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계 원계 영역에서의 안방공학적 장기 고동 예측 평가 기술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연구원의 공학적 방벽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섭입니다. 공학적 방벽 과제 팀장인데 제가 부여를 받은 제목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좀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보다 더 전문가이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아는 선 내에서 처분의 관점에서 안방공학적인 전 발표자가 화제를 던진 것은 안방공학적인 설계 요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안방공학적인 장기 고동 평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너럴하게 개념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연구원에서 다부처 예타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연구 현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개요, 안방공학의 역할, 그 다음에 근계 원계 좀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장기 고동 예측 및 평가 기술, 그 다음에 맺은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심층 처분은 다종 방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학적 방벽과 천연 방벽. 공학적 방벽에 대해서는 사용 후 해결류가 처분 용기에 주철과 구리로 되어 있는 용기에 담겨서 완충제와 뒤체험제 그리고 플러깅 일련의 맨메이드 머티리얼을 가지고 1차 방화벽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천연 방벽으로 2차 방화벽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학적 방벽을 제외한 나머지가 천연 방벽인데 이거를 좀 더 구획화하면 공학적 방벽과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근계 영역, 원계 영역 이렇게 생태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원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디에 처분을 할지, 그 다음에 안반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돼서 처분 안전성 측면에서 과연 계속 장기 진화적인 측면에서 안전성을 유지할 것인지 이렇게 자연에 대한 이해의 관점인가 하면 일단 근계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분을 할지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를 할지 그리고 그 안전성 리퀘어먼트를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지보제와 같은 어떤 엔지니어링 웍이 필요한지를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근계 영역이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계 영역 같은 경우는 약 사이언스의 영역으로 이해의 영역으로서 지알러지스트들이 많이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근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엔지니어링 영역으로서 안방과학자들이 주로 기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천연 방벽은 SKB의 정의에 따르면 지질학적 환경이 자연적으로 제공하는 방어적 기능을 의미하며 방사성 핵종의 이동의 제한, 그 다음에 역학적인 안전성 그리고 지화학적 환경을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천연 방벽을 정의하고 있고요. 천연 방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계 영역과 원계 영역으로 나누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처분공 및 처분 터널 등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일단 주변 처분공 주변 안반의 THMC 복합보동, 그 다음에 안반과 방벽제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으로서 처분장을 굴착으로 하면서 THMC 열적인 영향, 수리적 그리고 역학적인 영향 그리고 화학적인 반응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열팽창이라든가 이로 인한 균열 성장, 그리고 투수성의 변화, 그리고 지하수 유동의 변화, 그리고 굴착 손상대의 형성 및 이들의 장기 거동, 크리프라든지 힐링, 그다음에 화학적인 광물 용해, 변질 등이 그러한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계 영역에서의 핵심 연구 분야는 공학적 방벽과 직접 맞닿아서 상호작용하는 구간으로서 EDG의 주요 THMC 복합 상호작용이 주요 연구 테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료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반면에 원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로 지올로지스트의 관심 영역으로서 기반압의 진화로 인해서 수리 화학적인 진화가 주로 액티브하게 발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결료로부터의 T, 그 다음에 지진 이런 것들이 없다면 구조적으로 엑스커베이션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M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 화학적인 진화가 주요 메커니즘이고, 그다음에 균열의 확장, 지하수 이동, 그리고 안반의 특성별 장기 거동의 차이가 주요 연구 테마라고 할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광역적인 안반으로서 원계 영역은 주로 핵종의 이동과 장기 수리 지질학적인 안전성 등이 연구가 주요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의 관점에서 안반공학은 1차원적으로는 처분 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부지 선정을 하는 툴로서, 그리고 처분 방식, 처분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총 4개로 미션을 나눴는데 1차원적으로는 부지 특성화, 처분 후보지를 평가하여 지질학적인, 수리적인, 역학적인, 지화학적인 인자들로 해서 엔지니어링 파라미터를 도출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처분공 설계 및 안반고동 분석을 하기 위해서 처분 터널 간격, 그 다음에 처분공의 직경, 길이 이렇게 처분장의 설계에 활용되고요. 굴착 공법의 선정이라든가 기계식, 발파식, 그 다음에 지하수의 유입 차단, 지보제, 그 다음에 굴착 손상대의 분석 및 관리, 이러한 것들이 안반공학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분공학의 관점에서. 또한 안반공학과 상대적으로 완충제와 맞닿아 있는, 그리고 뒤체험제와 맞닿아 있는 공학적 방벽제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충제와의 THMC 반응, 그 다음에 침출, 파이핑, 그 다음 지화학적인 처분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화학적인 인자들에 대한 규명 등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워낙 초장기 기대 수명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처분장이 수십만 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반 거동을 수치 해석적으로 예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치 해석적인, 연속체적인, 불연속체적인 기법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계 원계에서 이제 안반 거동 분석에 대해서 원자력 연구원에서 현재 다부처 예타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계 안반과 공학적 방벽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완충제가 침식 및 파이핑의 지하수 유동에 의해서 안반으로 들어갔을 때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안반의 거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을 하는 연구와, 그다음에 반대로 지하수가 벤토나이트 완충제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의 침식 파이핑 채널링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랩 실험, 공학 교로, 그다음에 현장 실험으로 모델링과 포함해서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것은 CT입니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암석의 재료 물성과 관련돼서는 THM 조건에서 처분장 환경이 구현된 THM 조건에서 암석의 기본 물성 및 거동 등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안에 MTS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이 실험을 활용해 열전도도
투수계수, 거칠기, 탄성파 속도, 3축, 1축 다양한 물성들을 현재 측정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 물성들은 장기 건전성 예측 모델에 신뢰할 수 있는 인풋 값으로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호작용 중에 대표적인 현장 실험이 저희가 벤토나이트 1호전의 파이핑 테스트인데요. KURT 안에 저희가 랩 실험과 공학규모 메타급으로 공학규모 실증 실험실에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를 바탕으로 현장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지 조사가 끝났고요. 방벽제 제작까지 끝났고 올 2분기에 저 안에 침식 파이핑을 모사하기 위한 공학적 방벽 시스템이 설치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충제 근개 전리 안반의 THM 장기 진화 특성과 관련돼서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전리면 거칠기에 따른 전단 강도, 그 다음에 전리의 수리 특성 평가, 응력에 따른, 그 다음에 침식에 의한 전단 강도 변화, 그 다음에 THM 조건에서 조인티드가 되어 있는 쉐어 크립 이러한 특성들, 장기 물성들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원계 영역에서도 순수 지질이 아니라 원계 영역에서의 안방공학도들이 지금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원계 영역의 처분 환경을 설정을 위한 이제 실내 모의 실험 진삼축 압축 장비를 저희들이 MTS에 물려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방벽에서의 수리 지질 역학적인 장기 진화 성능 평가를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요. 요 실험 장치를 활용을 해서 수리역학 연동 모델 내 입력 자료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구조 장기 진화 과정 분석 및 수리역학 연동 모델 그 안에 들어갈 DB 구축을 위해서 현재 추가적으로 KURT 안에 시추공을 굴착을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광물 지구화학 및 구조기하학적인 분석 결과들을 취득을 해서 장기 이력 특성들을 지금 DB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KURT 기반 실험적인 연구와 그 다음에 KURT 블럭의 현장 시추공 규모의 DFM 모델을 구축을 하고 예비 해석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측 기술인데요. 처분 암장에 이제 안방과학적인 장기 거동을 예측하고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실험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지 접근이 가장 필수적일 텐데 균열의 발생 및 THMC 복합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처분 시스템 성능을 검증하는 데 수치 해석적인 접근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연속체 기반의 모델, 불연속체 기반의 모델, 그다음에 이 둘을 통합해서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기반의 모델을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들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연속체 기반 관련돼서는 기존의 원자력 중장기 개발의 일환으로 퍼프 플렉의 코드 조합으로 통해서 THM 모델을 개발한 바가 있고요. 현재 예타 사업의 일환으로 오픈 지오시스 OGS 프리큐시와 OGS 플렉을 활용을 해서 THMC 모델을 현재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요. 불연속체 기반으로는 터프 리액트 3덱과 터프 3덱 연동 해석 시뮬레이터를 현재 개발을 해서 지재권을 다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 균열 안반에서의 불연속체 해석 기법 관련돼서 국제 공동 연구인 데코발렉스를 통해서 현재 성능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저희 과제에서 공학적 방벽팀에서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다들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터프 플렉 코드 조합을 통해서 기존의 공학적 방벽제의 재료적인 물성에 따라서 민감도 분석을 다 마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지지의 특성 변화, 이 물성들을 수치 해석에 넣어서 어떠한 처분 시스템에 영향이 있는지 온도, 포화도, 공고와 유용력, 그다음에 파괴 영역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DB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계 영역에서의 이제 수치 해석인 접근 방법인데요. 지구물리 검측 및 단열대 조사를 통해서 지질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수리지질 특성 평가 및 해석을 통해서 수리지질 모델을 구축을 했고, 이 둘을 조합을 해서 수리 지화학적 모델을 이용한 통합 평가를 현재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조 변화에 대한 수리 역학적 연동 모델 개발을 위해서 주요 대규모 단열들을 포함한 응력장 해석 모델을 구축해서 현지 응력 크기 비교를 통한 모델을 검증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덱하고 컴솔 기반의 모델 수치 해석 기반을 통해서 지반 응력에 따른 단열 간극의 진해 특성, 그 다음에 지반 응력에 따른 투수 개수의 진해 특성들을 통해서 수리 역학적 진화를 해석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수치 해석적인 기법뿐만 아니라 현재 최근 들어서 4차 산업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 거동을 예측하는 그러한 기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법의 기본 컨셉은 데이터 기반 접근법은 실험 및 현장 계측 데이터를 활용해서 장기 트렌드를 분석하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10만 년 이상, 그 다음에 터널 자체만으로 봐도 폐쇄하기 전까지 100년 이상, 200년 가까운 모니터링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건전성과 장기 운영 유지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예측 유지관리 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좀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이제 처분장 운영 관리 기술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부 쿼라드에서 방패물 폐기물 관리 시행 계획의 일환으로 지능형 스마트 처분 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조준위 처분장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현재 16개의 과제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지금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으로 캐리에서도 요 과제에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와 인하대 그리고 캐리와 전력연구원이 컨소시엄으로 연구 계획서를 현재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 내용은 원격 감시 기반 및 건전성 진단 기술이고요. 에너지 하비스팅을 통한 무선 전송 기술, 세 번째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공간 구현 및 AI 예측 기술에서 KURT에 적용하고 싶은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캐리만의 관심도가 아니고요. 현재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다양한 처분 프로그램에서 현재 국제 협력 과제로 기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원자력 연구원이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에 대한 관련된 기술은 아직 미천하지만 이렇게 과제를 제안을 해서 연구를 통해서 관련 기술을 확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 거의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안방공학은 심층 처분의 핵심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 부지 선정에서부터 장기 안전성 평가 그리고 처분장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장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수치 해석 THMC 예측 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특히 근계 안방과 공학적 방벽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게 안반 역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 테마 중에 하나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윈 및 AI 기반 예측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처분장 고급 운영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초장기의 처분 안전성을 예측하고 검증하는 데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는 곧 처분의 수용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계 및 원계 영역에서 장기 고등에 관한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일부와 같이 토론이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두 분 발표자 단상에 와주시고요. 그리고 토론은 이제 세종대학교 김영묵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부 토론에 주재할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의 김영묵 교수입니다.
예, 그러면 2부 토론도 1부에서 토론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2부에서 2개의 발표가 있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2부 주제 발표에 대한 자료를 열람을 했고요. 그거에 관련된 거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랑 그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요거를 발언 요지로 해가지고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신 자료지 83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돼서 제가 일단 모두 발언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두 분 발표자께 질문 한 가지 정도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플로어에서 또 질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일단 안방공학에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하연구시설과 심층처분시설 설계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원계랑 근계 영역에서 안방공학적 그리고 장기거동 예측 평가 기술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안방공학 전공자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토론할 때 안방공학적 발표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전공자들 또는 원자력 산업계에서 이제 안방공학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방공학 전공자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랑 그다음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키감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안위 과제 규제 요소 개발하고 그다음에 검증 방법을 개발하는 그런 과제에 위탁 과제로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발언 요지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단이랑 이번에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단 홈페이지에 보니까 사업 운영 목표랑 사업 범위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업 운영 목표는 일단은 장기적이고 안전한 관리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요. 사업 범위가 이제 이게 저희들이 연구자들이 익숙한 기술 성숙도 TRL 6단계를 넘어서 실용화, 그다음에 사업의 직전 단계로 가는 이런 것들을 성과를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업 단장님 오늘 개회사에서도 이게 연구나 이 논문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이 많다라는 말씀도 해주셔서요. 그러면 안방공학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잠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늘 2개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졌었던 게 굴착 손상 영역이라고 그러는 이 EDG가 있던데요. 이게 EDG의 수리적인 특성이랄지 아니면 역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왔었고요.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DG에서는 수리적 특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하수 유입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었던 처분 용기가 부담해야 될 안전성 1000년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역학적 안정성도 앞선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응력의 변화랄지 그다음에 처분장이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구조물처럼 시설을 완성한 다음에 폐기물 넣고 폐쇄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는 처분장 건설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실제로 폐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EDG 발생에 따른 역학적 안전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성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처분시설을 건설하고 지하연구시설이나 아니면 실제 처분장에 해당하는 처분시설을 건설할 때 결국은 EDG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굴착 방법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굴착하는 순간순간에 이게 EDG가 어느 정도나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EDG의 폭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평가를 해서 또 어느 정도면 이게 아웃이고 어느 정도면 허용이 되는지 이런 기준들을 개발을 해서 그러면 실제로 EDG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을 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저희가 지하연구시설이랑 심층처분시설을 건설할 때 지하 500m다 보니까 굴착이 필연적으로 이제 동반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학회 회원들, 그다음에 안방공학자들이 굴착을 하는 거에는 터널을 포함해서 상당히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터널을
건설할 때 설계 기준이랄지 표준 시방 이런 거에 익숙을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 지하 연구 시설 또는 그 심층 처분 시설이라는 게 이제 원자력 시설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앞서 일부 발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원자력 안전 규제, 안정성을 좀 워낙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많이 익숙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규제가 좀 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하에서 필연적으로 저희가 발생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어서 초기에 아마도 이제 규제가 좀 과다하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어서 그러면 규제 요건이랄지 이제 보합성 기준, 뭐 지침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처분장과 관련돼서 개발되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접할 수 있을 텐데요. 안방공학자들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규제 개발을 하는데도 좀 참여를 해야지 이게 진짜 실현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또 어느 정도 좀 유연한 규제를 우리가 개발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장기 고동 예측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실내 실험, 현장 실험, 그다음에 시뮬레이션까지 해 가지고 다양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개발된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든 검증이 되고 실증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태백 URL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실증되고 검증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URL과 관련해서는 일반 부지 URL이라는 우리가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 URL이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사이트 스페시픽 URL이라고 해서 이거는 처분 시설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URL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어떤 실험들을 우리가 해야 될지 또 안방공학뿐만 아니라 이제 수리 지질이나 지구화학적인 이런 현장 실험들도 다양하게 진행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의 간섭을 좀 최소화하려면은 태백 URL에서 어떤 현장 실험들이 좀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서 좀 공개가 되면 연구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길었습니다만 모두 발언을 드리고요. 질문을 오늘 발표자께 하나씩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구시설 이게 심층 처분지 결국은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을 하려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계사들이랄지 아니면 시공업체들이 필연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들이 가진 전문적 역량을 당연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참여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향후 이제 저희가 지하연구시설 구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설계사와 시공사들을 어떤 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또 협력할 수 있을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그 송명희 교수님 뭐 오랜 시공사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그 기반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제가 이제 이제 건설사나 설계사를 대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당히 이제 저로서 그 자격이 되는지 요게 이제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사나 시공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적었었던 것 같고 이제 그 시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연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많은 연구 성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설계하고 시공 관점에서도 본다면 설계는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설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성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구체성이 이제 확실히 확보됐을 때 시공으로서 실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좀 종합이 돼서 이런 설계 기준, 그 규제로부터 시작해서 성능 요구 수준 그리고 설계 기준까지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완별이 되는데 이제 설계하고 설계사 시공사의 이제 같은 협업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처분시설 건설하고 구축하는데도 사실은 이 설계사나 시공사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이 이제 근계 원계 영역에서 안반 장기고도 예측 평가한 기술들도 결국은 URL에서 이제 실증을 거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때도 사실은 해외 사례를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그 이런 설계사나 시공사, 그다음에 업계에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걸 많이 봤었는데요. 그 김지섭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 URL에서 우리가 그 산학연 흔히 얘기하는 연계를 해서 이런 개발한 기술들을 실증을 할 때 업체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방법 하나 질문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일부 발표에서도 이런 게 있었었는데 결국은 근데 이제 장기 거동이다 보니까 이 장기 거동이니까 저희가 고려하는 시간 스케일이라는 게 지금 뭐 10,000년, 10만 년, 100만 년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URL이나 현장에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비교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 스케일이 좀 제한적일 것 같고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시간 스케일에서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앞서 일부 발표에서 이제 자연유사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유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 청동기 유물이 땅속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철기가 손상되지 않고 형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발견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건을 사실 모사해서 공학적 방벽이라는 것도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자연유사 연구라는 거를 결과를 실제 이제 이 개발하신 기술을 검증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도 좀 고려를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설계사나 시공사에서는 그동안 일단 관심이 없었던 거는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언스나 대학 학교 위주로 주로 했던 거는 아직 구체성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특별법의 통과로 인해서 일단 마일스톤이 나오고 로드맵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아마 회사 측면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발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기술개발 로드맵 총 처분과 관련돼서는 현재 한 46개가 이제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정도는 확보가 돼 있고 40개를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데 그 중에서 13개가 공학적 방벽 처분 시스템,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 기술과 관련된 겁니다. 이 말인즉슨 굉장히 상당히 중요성의 포션이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가 아직 착수가 안 됐던 거는 구체성이 부족했던 거고 단위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의 통과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산업부든 쿼라드든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연구자, 그다음에 설계, 시공사, 유지관리, 관리하는 전담기관 이 각각의 기관들이 이제 기술적인 협의체를 마련을 해서 연구한 게 바로 설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한 것들을 검증을 조속히 해서 실제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원자력 연구원이든 아니면 관련 유관기관에서 처분 기술을 개발을 하면 처분장은 쉽게 건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 기술들은 기존의 100m 이내에 심도에 초점을 맞췄고 처분장은 실질적으로 한 500m 이상의 고심도, 장심도 터널이기 때문에 둘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그 갭 차이의 초점을 요소 기술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일단 굴착 기술이 1차적으로 나와야 될 거고요. EDG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직 구조물의 수직형 굴착 기술 플러스 그다음에 지보재 엄청난 하중과 지하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수 지보재에 대한 기술 개발, 그다음에 지열, 차수, 다 기타 등등의 기존의 건설 기술과 차별화된 처분장 건설과 관련된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중점적으로 연구가 추진이 돼야 그래야
중복적으로 재원이 겹치지 않고 기술적인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가적으로 로드맵상에는 이 부지조사의 13년, 그 다음에 인허가형 URL 14년, 그리고 실제로 건설과 건설 운영 인허가를 위해서 한 10년, 총 3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21년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2월 달에 법에 2월 27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의하면 2060년에 처분장 운영을 한다. 이전에 2050년 전에 중간 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60년 전에 고진입 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한다라고 명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살펴보면 건설기관과 인허가형 URL 14년을 빼면 실질적으로 인허가형 URL 건설 착수가 2036년입니다. 태백시 URL이 건설이 준공이 되는 게 2032년입니다. 그래서 연구용 URL이 32년 준공, 그 다음에 인허가형 URL이 착수되는 게 2036년, 4년 정도 갭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태백시 URL이 사용 기간을 한 20년 정도로 이제 주민들과 계획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이제 곧 항상 시리즈로 이뤄질 필요가 없이 패러렐로 어느 정도는 중복돼서 연구를 수행할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도로 공학적 안방공학자들이 굉장히 이 시간 텀을 최소한 줄여서 태백시 URL에서의 연구 기간을 최대한 당기고 그 연구 개발 결과를 가지고 인허가용 URL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안방공학자들이 인텐시브하게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길었는데 두 번째가 자연유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EBS의 측면에서는 일단 초장기 안전성에 대해서 모든 걸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URT에 와 보면 굉장히 긴 실험이 2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20년 동안 실험을 한다면 굉장히 어필이 되지만, 어떤 처분의 관점에서는 만년의 시간에서 20년은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소니까 그렇게 실험을 하게 두지, 일반 사기업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중간에 시간을 빨리 끝내려는데요. 예를 들면 공학적 방법 중에 처분 용기하고 완충제 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처분 용기 관련돼서 부식 실험을 해서 청동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유물, 그 다음에 캐나다의 시가레이크에 있는 우라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솔트, 클레이 이런 것들이 완충제의 안전성을 굉장히 담보하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만년 중에 청동기 유물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년 정도의 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0년과 만년을 리니어한지 이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간중간에 자연유사 유물을 가지고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 자리가 사업단이랑 또 한국안방공학회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안방공학회는 다양한 회원사들이 오늘 함께 자리를 하고 계셔서 제가 그거 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릴까 했었었고요. 또 일부 발표에서 송명규 교수님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인프라 터널, 그다음에 지하 비축기지와 이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사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만 혹시 설계사나 시공사나 회원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사만에 근무하는 터널 설계 엔지니어 김상철입니다. 제가 지금 저는 터널 설계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여쭤볼 건데요. 혹시 답이 곤란하면 다른 기회에 이메일 같은 거로라도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이 처분장의 부지 선정을 육상이나 해상이 나는지부터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 그리고
완충제와 디체험제를 사실 뭐로 하는지가 전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 터널 형태를 원형으로 할 건지 마제형으로 할 건지, 그 하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의 다이아메트로 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EDJ가 저희도 많이 설계할 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EDJ가 이제 기계 골착과 발바 골착은 5분의 1 수준입니다. 만약 EDJ를 그 기계 골착 수준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는 어떤 TBM으로밖에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간략히라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EDG랑 공학적 방백을 하는 건 김지섭 박사님이 간략하게만 좀 답변을 주시고요. 또 그 육상 해상에 관한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사업 단장님께서 요 3부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자료를 좀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분장은 지중으로 갑니다. 지상에는 그 운영시설, 포장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것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옵션으로 김경수 단장님이 주장하시는 바 중에 하나는 이제 해양 처분에서 바다 쪽 바닥 신부로 가는, 그래서 주변 님비 현상을 최대한 이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 옵션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DG 같은 경우에는 처분 터널과 관련돼서는 물론 처분장 억세스 터널과 관련돼서 EDG가 최소화되면 좋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억세스 터널 자체도 TBM 방식으로, 그다음에 미국도 그런 식으로 굴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핵심은 사용 후 해결료가 담겨 있는 처분 용기가 그 처분공의 EDG 최소화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기계식 굴착 방법,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워터젯도 있고요, 리버스 레이즈 보어링 방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그 단계에 일단 접어들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잠깐만 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EDG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재미있는 그 문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를 좀 봤는데, 그 포시바 케이스입니다. 역시 포시바에서 한 문헌에 EDG가 한 1m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 1m 내외로 나타나는 EDG는 크게 영향이 없다 하고, 굉장히 그 거의 제가 그때 읽었을 때는 약간 충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그런 문헌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포시바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연성면 그리고 단층 전리와의 교차를 원천 차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EDG가 있다고 해도 1m 내외로 터널 주변을 이렇게 쭉 그 구착 손상이 있더라도 이게 원계에서 오는 그런 단층대와 교차하지 않는다면 얘는 고립돼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고립돼 있는 손상대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맞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하고 이제 연결이 될지, 그거는 굉장히 이제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거를 좀 달리 생각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 못다한 얘기는 이어지는 3부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너무 모두 발언을 길게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무대 정리를 위해 잠시 10분간 휴식 시간 가진 후에 저희는 3시 40분부터 3부 라운드 테이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